금값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한때 디지털 금이라고까지 불렸던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맥을 못 출까요? 네, 그렇죠. 주식 시장도 보면 좀 불안불안하고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전문가들 분석도 뭐 제각각이라서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신호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서 투자자들이 일단 가장 오래되고 좀 익숙한 피난처, 바로 금으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죠. 하지만 동시에 기술주 거품 논란도 있고 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다음에 뭘 할지, 금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예측도 어렵고 기관들도 또 새롭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이게 다 얽혀 있어서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각 자산이 오르고 내리는 그 자체보다는 이 세 시장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큰 그림을 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 그리고 암호화폐, 주식시장의 최신 동향과 그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정말 날카로운 분석과 데이터가 담긴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자산은 뭐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또 어떤 자산은 투자자들 애를 태우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온도차가 너무 커요.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원인들을 좀 찾아내고요. 각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떻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이나 혹은 숨어있는 기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나침반 삼아서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자산, 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3,775달러를 넘어서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1.4% 급등. 와, 이건 그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가파른 상승세라니 정말 이례적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례적인 급등세인데 이 뒤에는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선 가장 크게는 미국 연준, 패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역시 금리군요. 네,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더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커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러 대신 가치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죠. 네, 이런 것들이 정치적 불안감을 틔우면서 큰손 투자자들부터 개인들까지 일단 좀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하면서 금을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서는 아예 금값 상승은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백악관, 즉 정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더라고요. 백악관 때문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정학적 긴장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하고 은이 덧빛을 발하는 거고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확실히 데이터로 보이는군요. 그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같은 데서 돈을 빼서 금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아주 뚜렷하다고 해요. 비트코인 매도 포지션 청산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금 관련 ETF로는 52억 달러 넘게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중앙은행들은 사고 있지 않군요. 네, 작년 4분기에는 365톤을 샀는데 올해 2분기에는 167톤으로 꽤 많이 감소했어요. 이건 최근에 금값 랠리가 과거처럼 중앙은행들의 어떤 든든한 매수세에 기반했다기보다는 ETF를 통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관들의 투자자금 유입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기반이 좀 약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어쩌면 이 랠리의 기반이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럼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보나요? 전망은 좀 어떤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강세가 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티그룹 같은 곳에서는 3개월 목표가를 3,8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3,800달러. 네, 대부분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국제정세 불안 같은 것들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우니까 금값 강세가 몇 달은 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은값도 있잖아요. 네, 은도 많이 올랐죠.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금값 대비해서 은값이 아직 좀 저렴한 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걸 금은비라고 부르는데 이 비율이 아직 높아서 은값이 금값을 따라서 더 오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 금이 오른 만큼 은도 더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또 아니군요. 하나투자증권 분석 자료를 보니까 경고음도 들려요.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통화량 M2 증가율은 7%인데 금값 상승률은 무려 77%에 달한다. 이건 좀 과하다는 거죠. 네, 그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금이라는 자산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니까 결국 돈의 흐름, 유동성이 중요한데 지금 가격은 좀 과열된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적이죠. 자, 그럼 이제 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11만 2,80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다른 주요 코인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관련 기업 주가도 덩달아 급락했고요. 이 온도 차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게 제일 크겠군요. 저도 의견이 꽤 엇갈립니다. 되게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비유요? 네, 한 분석가가 금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경험 많은 교수에 비유하고 비트코인을 이제 막 배우는 학생에 비유했어요. 아, 교수와 학생. 재밌네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금의 단점, 예를 들면 디지털화가 어렵다거나 잠재적으로 무한 공급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걸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죠. 고정된 공급량이라든지 쉽게 나눌 수 있고 휴대하기 편하다든지. 네, 장점도 있죠. 네, 그렇지만 아직 짬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험이. 그래서 만약 지금 금값 상승이 미래 경제에 대한 교수의 어떤 경고 신호라면 학생인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아, 결국은 금을 따라갈 것이다. 네, 그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 자료를 보면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 중에 상당수가 꽤 오랫동안 한 273일 연속으로 평균 매수 가격보다 높은 상태라고 해요. 수익 구간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은 강세장 막바지에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제 슬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좀 팔까? 고민하는 장기 보유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상승세 자체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작년 말에 10만 달러 돌파할 때는 월 평균 한 13%씩 성장했는데 최근에는 6% 수준으로 좀 둔화됐거든요. 센티멘트 같은 다른 분석 기관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저점 매수에 나서는 건 오히려 추가 하락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듣고 보니까 하락 요인이 꽤 많네요. 그럼 반등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긍정적인 신호는 혹시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당장 팔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아, 팔 사람이 줄어든다. 네.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달러 연동 코인들 있잖아요. 네네. 이 시가총액이 14% 이상 늘어났는데 이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 그러니까 총알이 꽤 두둑해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 실단이 장전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건 역사적으로 10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업토버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 점이죠. 이건 통계적인 거지만요. 업토버. 기대해 봐야 하나요? 웃음? 글쎄요, 더 나아가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비트코인 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금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암호화폐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특히 플러데디 같은 분석가는 좀 더 과감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어떤 시나리오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연준을 장악하고 단순 금리 인하를 넘어서 YCC,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통제까지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YCC요? 그건 좀 강력한 조치 아닌가요? 네, 그렇죠. YCC는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특정 수준 이하로 억지로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이거든요. 이게 시행되면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대체제로서 비트코인과 금이 동시에 주목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달러가 흔들리면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개인들처럼 막 불안해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좀 흥미로운데요. 약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 ETF는 괜찮군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선호 현상이 있네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건 스탠리나 이트레이드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자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가격 등락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제도권 편입이나 인프라 확장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XRP, 리플은 좀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태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금보다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자료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정말 눈에 띄는 현상이죠.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XRP 거래량이 약 11조 원에 달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0%나 폭증했어요. 와, 390%요? 송금이나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XRP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아, 실사용 수요다. 그렇죠.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XRP의 실용적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실사용 사례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관들이 몰래 XRP를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XRP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특히 미국 증시는 최근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연준 의장까지 직접 고평가를 언급할 정도였죠. 거품 논란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AI 관련주를 둘러싼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 너무 과한 투자 아니냐, AI 거품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죠. 140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과거에 구글 CEO가 말했듯이 혁신 초기에는 과소 투자보다는 차라리 과잉 투자가 낫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AI 기술이 아직 전체 산업에 침투한 비율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AI인 만큼 정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이런 낙관론을 좀 뒷받침하고요. 하긴 뭐 AI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분야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AI 성장 기대감과는 별개로 경제 상황 자체에 대한 경고 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는 분석도 많아요. 최용식 소장님 같은 분은 한국 경제가 뭐 대공황급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현금 확보를 강조하셨고, 네, 좀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다른 분석 채널에서는 여러 경제 지표들, 예를 들어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나 장기적인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실러 PE 비율,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 상승, 그리고 특히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자산시장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 중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929년 대공황 때만큼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등은 전통적으로 시장의 위험 신호로 해석돼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은 것도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불안감을 더하는 요인이죠. 네, 환율 정말 부담스럽죠. 다만 이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LS증권의 신종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걸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강세와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한국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더 매력적이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해석이죠. 미국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경제 상황과 자산 시장의 관계를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흥미롭네요.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팀장님 분석 자료에 보면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반드시 자산 시장의 악재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서 연준이 돈을 풀면 그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Bad news is good news 논리네요. 네, 바로 그 논리죠. 비슷한 맥락에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분석가도 되게 재미있는 주장을 했어요. 만약에 연준이 아직 경제 괜찮네 라고 판단해서 금리 인하를 망설인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실망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오히려 떨어진다. 그렇죠. 이건 역설적으로 현재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분석일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여전히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 분석가는 바로 이런 유동성 제약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 주식, 비트코인을 동시에 다 살 여력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유동성이 모든 자산을 동시에 밀어올릴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어디로 돈이 흐를지 정말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국내 주식 중에서는 IT 센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자료도 있었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첫째는 역시 금값 상승 수혜 기대감입니다. 이 회사가 온라인 금거래 플랫폼을 운영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금 거래가 활발해지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금거래 플랫폼이군요. 네,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디파이, 즉 탈주망화 금융 시스템 경험이 있고 특히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토큰화 기술 경험이 있어서 향후에 실물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을 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토큰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후화된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많아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 암호화폐, 주식시장을 둘러싼 정말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분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핵심적인 흐름과 우리가 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뭘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명확해진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금값 급등과 암호화폐 약세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건 확실하네요. 둘째는 역시 돈의 흐름, 즉 유동성의 향방입니다. 현재 유동성이 정말 제한적인 상황인지 마이크 윌슨 분석처럼 말이죠. 아니면 앞으로 연준의 정책 변화 등으로 다시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건지 문홍철 팀장 분석처럼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 QT를 계속할지 아니면 양적 완화, QE로 방향을 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연준의 스탠스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은 물론이고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예를 들면 연준 통제 시도나 YCC 도입 같은 거요.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여부, 끝나지 않는 전쟁 같은 것들이 모두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과 제도 변화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XRP나 솔라나 같은 다른 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라든지 기관들의 꾸준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국 XRP 사례처럼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큰 흐름과 구조적인 변화를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각 자산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위험 요인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금, 암호화폐, 주식이라는 이 세 가지 주요 자산 시장을 둘러싼 최신 동향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은 지금 경제와 정책의 불확실성 앞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일단 몸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반면에 암호화폐는 조정을 겪으면서도 기술 발전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AI 혁신에 대한 기대와 거품 우려, 그리고 경제 현실과 유동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어떤 자산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이들 자산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이나 정책 변화라는 더 큰 무대 위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내주신 다양한 분석 자료들이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데 정말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 주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금을 오랜 경험으로 미래의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교수에 비트코인은 그 교수를 보면서 배우고 발전하려는 학생에 비유했습니다. 네, 그 비유가 인상적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교수는 저렇게 앞서 나가는데 학생은 뒤처지고 있는 이 엇갈림, 이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즉 유동성 문제 때문에 둘 다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위험의 종류가 과거와는 다른 어쩌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미래의 안전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욱 흥미로운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